2014년 10월 어느 밤 함경북도 두만강 초소에서 탈북자를 막던 3명의 여군이 망원경으로 강을 건너는 모녀를 발견했습니다. 그날 밤 그들 앞에서 일어난 일은 22살 김혜진과 동료들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고, 한 달 후 이 국경경비대 군인들은 스스로 총을 들고 그 강을 건너게 됩니다. 과연 그날 밤 무슨 일이 있었고 왜 국경을 지키던 사람들이 국경을 넘게 되었을까요?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 모든 것은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제 이름은 김혜진인데 지금은 서울에서 간호조무사로 일하고 있지만 10년 전만 해도 저는 북한 함경북도 온성군 두만강변에서 총을 들고 국경을 지키던 여군이었습니다. 2014년 여름 22살이던 저는 동료 선미, 영숙과 함께 국경경비대 초소에서 근무하고 있었는데 새벽 4시면 기상 나팔 소리에 눈을 뜨고 차가운 물로 세수를 한 뒤 운동장에 모여서 체조를 하고 나면 아침 식사 전에 김일성 김정일 초상화 앞에서 묵념을 하는 게 하루 일과의 시작이었습니다. 아침은 늘 똑같아서 강냉이밥에 무 국물, 가끔 배추김치 한 조각이 전부였는데 배는 항상 고팠지만 불평 같은 건 할 수도 없었고 그냥 그렇게 사는 게 당연한 줄 알았습니다. 우리 초소는 두만강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언덕 위에 있었는데 어렸을 때 아버지가 데리고 가셨던 남양 노동자구의 푸른 들판과는 달리 이곳 강변은 늘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강 건너 중국 땅이 바로 보이는 곳이었거든요. 맑은 날이면 중국 쪽 마을의 집들이 보였고 가끔 트럭 소리도 들려왔는데 우리와 너무 가까운 곳인데도 닿을 수 없는 세상이었고 그래서 더 이상하게 느껴졌던 것 같습니다. 근무는 3교대로 돌아가면서 섰는데 낮 근무, 저녁 근무, 야간 근무 중에서 제일 힘든 건 역시 야간이었습니다. 한겨울밤에 강바람을 맞으며 서 있으면 손발이 얼어붙는 것 같았는데 군복은 헐어서 바람이 그대로 들어왔고 군화는 밑창이 다 닳아서 차가운 기운이 발바닥으로 올라왔습니다. 영숙이가 언니 발가락 감각이 없어요 하며 울먹이던 날도 있었는데 그럴 때면 제 마음도 같이 시렸습니다. 여군들만의 고충도 있었는데 제일 힘든 건 생리기간이었습니다. 생리대 같은 건 배급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신문지를 접어서 쓰거나 헌천 조각을 빨아가며 썼는데 선미는 이게 뭐 하는 짓인가 하며 한숨을 쉬곤 했고 영양 부족 때문인지 생리가 끊긴 동료들도 많았는데 20살 전후의 젊은 여자들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더 힘든 건 남자 상급자들의 태도였는데 은근히 몸을 스치고 지나가거나 이상한 농담을 던지는 간부들이 있었고 항의라도 하면 사상이 불순하다며 오히려 우리가 조사를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다들 참았고 참는 게 익숙해졌습니다. 그래도 견딜 수 있었던 건 동료들 때문이었는데 선미는 제 동기여서 2012년에 함께 입대해서 2년을 같이 지냈고 회령에서 온 선미는 말이 많고 밝은 성격이어서 힘든 순간에도 아이고 우리 언제 저녁하나 하며 농담을 던져서 분위기를 풀어줬습니다. 영숙이는 1년 후배였는데 무산에서 온 20살 막내여서 겁도 많고 울음도 잘 터뜨렸지만 그게 오히려 귀여웠고 우리 둘이 영숙이를 딸처럼 챙겨줬습니다. 저녁 시간이면 셋이 모여 앉아서 고향 이야기를 나눴는데 저는 남동생 둘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우리 막내가 올해 12살인데 공부를 잘하고 형은 15살인데 아버지 광산 일 도와주고 있다고 하면 선미는 돌아가신 아버지 이야기만 나오면 눈시울을 붉혔고 영숙이는 언니 저 저녁하면 장마당에서 엄마 일 도와드릴 거예요 하며 웃곤 했습니다. 그때는 이 생활이 당연하다고 생각했는데 조국을 지키는 게 영광이라고 배웠고 우리가 하는 일이 숭고한 임무라고 배웠으니까요. 탈북자를 발견하면 사살하라는 명령도 당연하게 받아들였는데 조국을 배신한 반역자들이라고 배웠기 때문이었고
의심 같은 건 하지 않았는데 아니 못했다는 게 맞을 겁니다. 의심한다는 것 자체가 죄였으니까요. 하지만 가끔, 정말 가끔씩 강 건너 중국 땅을 바라보면 이상한 기분이 들었는데 저기는 어떤 곳일까? 저기 사람들은 어떻게 살까? 왜 탈북자들은 목숨 걸고 저 강을 건너려고 할까 하는 생각들이 머릿속을 스쳤지만 그럴 때마다 곧바로 그런 생각을 떨쳐냈습니다. 위험한 생각이었으니까요. 그렇게 2014년 여름은 흘러갔는데 매일 똑같은 하루가 반복되는 평온한, 아니 무료한 일상이었고 그때는 몰랐습니다. 곧 우리 세 사람의 인생이 완전히 바뀔 거라는 거리요. 그 일은 2014년 가을, 제가 평생 잊을 수 없는 날에 일어났습니다. 10월 중순쯤이었는데 밤이 되면 강바람이 차가워지기 시작할 무렵이었고 우리 셋은 야간 근무조로 배치되어서 저녁 8시부터 다음 날 새벽 4시까지 초소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11시쯤 되었을 때였는데 보름달이 밝아서 강물이 은빛으로 반짝이는 게 보였고 선미가 망원경으로 강 상류 쪽을 살피다가 갑자기 언니 저기 뭔가 움직여요라고 속삭였습니다. 제가 얼른 망원경을 받아서 보니까 강의 얕은 여울목 쪽에서 두 사람이 물속으로 들어가고 있었는데 가까이 보니 30대쯤 되어 보이는 여자가 7, 8살쯤 되는 아이를 업고 조심조심 강을 건너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제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했는데 우리가 받은 명령은 분명했습니다. 탈북 시도자를 발견하면 경고 사격 후 사살하라는 거였는데 하지만 망원경으로 본 그 모녀의 모습은 제가 상상했던 반역자의 모습과는 너무 달랐습니다. 그 어머니는 계속 뒤를 돌아보며 아이를 꼭 안고 있었고 아이는 엄마 등에 매달려서 작은 몸을 움츠리고 있었는데 그 모습이 마치 제 어머니와 어렸을 적 제 모습 같았습니다. 언니, 어떡해요? 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영숙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고 선미도 총을 들고 있었지만 손이 떨리는 게 보였습니다. 저는 규정대로 확성기를 들고 멈춰라. 즉시 멈추지 않으면 사격한다. 라고 외쳤는데 제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그 어머니가 우리 쪽을 돌아보더니 무릎까지 차오르는 물속에서 손을 들어 빌듯이 흔들면서 제발이요. 제발 좀 살려주세요. 애가 배고파서 죽어가요. 라고 소리쳤는데 그 목소리가 강물 소리를 뚫고 여기까지 들려왔고 저는 그 순간 총을 들 수가 없었습니다. 선미가 제 옆에서 언니, 쏴야죠. 안 그러면 우리가 하고 말했지만 그 목소리도 확신에 차 있지 않았고 영숙이는 그냥 서서 울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 뒤에서 남자 선임 하사가 올라오더니 뭐 하는 거야? 사격 안 해. 라고 소리치면서 제 손에서 총을 빼앗아 가더니 주저없이 방아쇠를 당겼습니다. 탕! 총소리가 밤 공기를 찢었고 그 어머니가 비명을 지르며 물속에 쓰러졌는데 아이는 물 밖으로 튀어나가서 필사적으로 중국 쪽 강변으로 기어 올라갔습니다. 하사가 다시 쏘려고 했지만 아이는 이미 어둠 속으로 사라진 뒤였고 강물에는 붉은 물결이 번져가고 있었습니다. 임무 태만이다. 보고서 작성해서 올려. 하사가 차갑게 말하고는 내려갔는데 우리 셋은 그 자리에 얼어붙은 것처럼 서 있었습니다. 강물에 떠있는 시신은 천천히 하류로 떠내려갔고 그 아이가 엄마, 엄마 하고 울부짖던 소리가 계속 귓가에 맴돌았는데 그건 제가 만들어낸 환청이었을지도 모르지만 분명히 들렸습니다. 그날 밤 근무가 끝나고 막사로 돌아왔을 때 우리 셋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데 침상에 누워서도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선미가 작은 목소리로 언니, 우리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지? 라고 물었고 저는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영숙이는 계속 흐느끼고 있었는데
그 아이는 엄마 없이 어떻게 살아요? 라고 울먹였습니다. 그날 이후로 뭔가가 달라졌습니다. 매일 아침 김일성 김정일 초상화 앞에서 묵념할 때마다 이상한 기분이 들었는데 이게 정말 조국을 지키는 일인가, 배고픈 아이와 엄마를 쏘는 게 영광스러운 임무인가 하는 의문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사상 교육 시간에 위대한 수령님의 은덕을 배울 때마다 그날 밤 강물에 떠내려가던 시신이 떠올랐고 조국의 품은 따뜻하다는 구호를 외칠 때마다 손발이 얼어붙던 겨울 야간 근무가 생각났습니다. 선미도 영숙이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습니다. 우리는 그 일에 대해 다시는 입 밖으로 꺼내지 않았지만 가끔 서로 눈이 마주치면 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는데 그건 우리가 뭔가 잘못된 일을 하고 있다는 것, 이 체제가 우리에게 가르친 것들이 진실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생각을 입 밖으로 꺼낼 수는 없었습니다. 동료들끼리도 아무리 친한 사이라도 그런 이야기는 위험했으니까요. 한 번이라도 체제를 의심하는 말을 하면 그게 고발로 이어질 수 있었고 그렇게 되면 본인은 물론이고 가족 전체가 정치범 수용소로 끌려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입을 다물고 있었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뭔가가 무너지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2015년 봄이 되면서 상황은 더 나빠졌는데 국경 단속이 강화되면서 우리 부대에도 긴장감이 높아졌고 개인적으로도 각자 힘든 일들을 겪게 되었습니다. 먼저 선미에게 비극이 닥쳤는데 3월 어느 날 선미 어머니가 위독하다는 전갈이 왔습니다. 선미는 울면서 중대장에게 휴가를 신청했지만 거절당했는데 국경 경계 상황이 엄중한데 개인 사정으로 이탈할 수 없다는 이유였고 선미가 마지막으로 한 번만이라도 뵙게 해달라고 무릎 꿇고 빌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일주일 후에 선미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이 왔는데 그때 선미가 보였던 모습을 저는 평생 잊을 수가 없습니다. 선미는 소리내어 울지도 못하고 그냥 막사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서 온몸을 떨고 있었는데 마지막도 못 봤어. 임종도 못 지켰어. 라고 중얼거리는 소리만 계속 들렸습니다. 그 일이 있은 후로 선미는 완전히 달라졌는데 원래 밝고 농담 잘하던 성격이 사라지고 말이 없어졌으며 가끔 혼자 강을 바라보며 멍하니 서 있는 모습이 자주 보였습니다. 제가 옆에 가서 괜찮아? 라고 물으면 응, 괜찮아라고 대답했지만 전혀 괜찮아 보이지 않았고 밤에는 꿈속에서 엄마 하고 부르며 울다가 깨어나곤 했습니다. 얼마 후에는 영숙이가 큰 위기를 맞았는데 어느 날 초서 근무 중에 중국 쪽 조선족 남자가 강 건너편에서 손을 흔들길래 영숙이가 무심코 손을 흔들어 답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걸 다른 초소에서 본 누군가가 보고를 했고 영숙이는 적과 내통했다는 혐의로 보위부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흘 동안 영숙이는 조사실에 끌려갔는데 돌아왔을 때 얼굴은 창백했고 눈은 충혈되어 있었으며 손이 계속 떨렸습니다. 언니, 무서웠어요. 계속 같은 질문을 하면서 답이 조금만 달라도 거짓말한다고. 영숙이는 제 품에 안겨서 한참을 울었는데 겨우 20살인 아이가 그런 일을 겪어야 한다는 게 너무 화가 났지만 제가 해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저도 비슷한 시기에 큰 충격을 받았는데 집에서 편지가 왔는데 부모님이 장마당에서 중국산 옥수수를 팔다가 적발되어서 노동단련대에 한 달간 끌려가셨다는 소식이었습니다. 15살 큰 동생이 쓴 편지였는데 누나, 부모님이 안 계시니까 막내가 너무 배고파해요. 학교도 못 가고 있어요 라는 구절을 읽으면서 눈물이 났습니다. 아버지는 광산에서 일해도 배급이 나오지 않았고 어머니는 장마당에서 장사를 해야 했는데 그마저도 단속에 걸린 겁니다. 제가 여기서 조국을 지킨다며
총을 들고 있는 사이에 제 가족은 굶주리고 있었고 부모님은 자식들 먹이려고 중국산 옥수수 몇 킬로 팔다가 처벌받고 있었습니다. 그해 5월에는 부대원 전체가 회령시 공개 처형장에 동원되었는데 그날 저는 정말 충격을 받았습니다. 처형당한 사람은 3명이었는데 탈북 시도자 2명과 외국 영화를 유포한 사람 1명이었고 그중 1명은 20대 여성이었습니다. 군복을 입은 군인들이 그들을 기둥에 묶고 총살했는데 그 여성은 끝까지 살려주세요. 저는 그냥 중국에 있는 언니를 만나고 싶었을 뿐이에요. 라고 외쳤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총소리가 울리고 3사람이 쓰러졌을 때 저는 눈을 감았지만 주변 사람들이 혁명의 적들에게 무자비한 타격을 이라고 구호를 외치는 소리는 귀를 막아도 들렸습니다. 영숙이는 그 자리에서 토하고 말았는데 죄송합니다. 몸이 안 좋아서 라고 했지만 사실 우리 모두 속이 메스꺼웠습니다. 선미는 그날 밤 언니, 저 여자도 누군가의 딸이고 언니였을 텐데 가족 만나고 싶었다는 게 그렇게 큰 죄야? 라고 물었는데 저는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날 밤 우리 셋은 막사에서 오랫동안 조용히 앉아 있었는데 한참 후에 선미가 아주 작은 목소리로 언니들, 나 여기서 못 살 것 같아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서 주변을 살폈는데 다행히 다른 전우들은 모두 잠들어 있었고 쉿, 조용히 해라고 했지만 선미는 계속했습니다. 이게 나라야? 배고픈 사람 죽이고 가족 만나고 싶은 사람 총살하고 이게 나라야? 목소리가 점점 커지길래 제가 선미 입을 막았고 영숙이도 언니 제발 조용히 해요. 들리면 큰일 나요라고 울먹였습니다. 그날 이후로 우리 사이에는 말로 하지 않아도 느껴지는 뭔가가 생겼는데 그건 이 체제에 대한 환멸이었고 이대로는 살 수 없다는 절망이었으며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막막함이었습니다. 순찰을 돌 때마다 강 건너편 중국 땅이 눈에 들어왔고 그럴 때마다 저기는 어떨까, 저기 가면 달라질까 하는 생각이 들었지만 그 생각을 입 밖으로 꺼낼 용기는 아직 없었습니다. 하지만 뭔가가 우리 안에서 변하고 있었고 그 변화는 돌이킬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2015년 여름 우리의 운명을 바꾼 사건이 일어났는데 그건 선미에게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7월 어느 날 밤이었는데 선미가 막사로 돌아왔을 때 얼굴이 창백했고 옷깃이 찢어져 있었으며 손이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습니다. 제가 무슨 일이야? 라고 물었지만 선미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하다가 영숙이가 물 한 컵을 떠다 주고 나서야 겨우 말을 했는데 중대장이 날 불러서 라고 시작한 이야기를 듣고 저는 너무 화가 났습니다. 중대장이 선미를 사무실로 부르더니 갑자기 껴안으려고 했다는 것인데 선미가 밀쳐냈더니 내가 감히 상급자를 거부해 라고 하면서 사상이 불순한 것 같은데 검토가 필요하겠어라고 협박했다는 겁니다. 선미는 겨우 빠져나왔지만 언니, 나 어떡해. 저 사람이 날 어떻게든 엮으려고 할 거야라며 울었는데 우리 둘은 선미를 꼭 안아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날 밤 우리 셋은 막사박 구석진 곳에 모였는데 7월 한여름이었지만 밤바람은 차가웠고 한참 동안 아무 말 없이 앉아있다가 선미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언니, 나 여기서 못 살겠어. 진짜 못 살겠어. 그 목소리에는 절박함이 묻어 있었는데 저는 주변을 살피고 나서 아주 작은 목소리로 선미야. 너 진심이야? 라고 물었고 선미는 고개를 끄덕이며 응. 진심이야. 나 탈북할 거야 라고 말했습니다. 그 순간 영숙이가 작게 숨을 들이마시는 소리가 들렸고 저도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는데 이건 정말 위험한 이야기였습니다. 탈북을 입에 담는 것만으로도 정치범 수용 소행이었고
특히 우리처럼 국경경비대 군인이 탈북한다는 건 단순 탈북이 아니라 탈영이어서 잡히면 공개 처형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제 머릿속에는 지난 1년 동안의 일들이 주마등처럼 스쳐갔는데 강을 건너던 모녀, 마지막 인사도 못한 선미 어머니, 조사받고 돌아와서 떨던 영숙이, 굶주리고 있는 제 동생들, 공개 처형장에서 총살당한 20대 여성호 모든 것들이 제 안에서 뭔가를 무너뜨렸고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대로는 안 된다고, 변해야 한다고, 아니 도망쳐야 한다고. 나도 갈래. 제가 말했을 때 제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확신에 차 있었고 영숙이가 놀란 눈으로 저를 바라보다가 언니. 진짜요? 그럼 나도 갈래요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셋은 서로를 바라봤는데 그 순간 우리는 알았습니다. 우리가 지금 인생의 가장 큰 결정을 내렸다는 것을요. 그럼 어떻게 할 건데? 제가 물었고 선미는 우리가 제일 잘 아는 게 뭔데? 국경이잖아. 초소 위치, 순찰 시간, 강의 수심 다 알잖아라고 말했습니다. 맞는 말이었는데 역설적이게도 우리가 탈북자를 막기 위해 배웠던 모든 것이 이제는 우리 자신의 탈출에 도움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날부터 우리는 조심스럽게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는데 순찰을 돌 때마다 강의 상태를 관찰했고 어느 지점이 가장 얕은지 어느 시간대에 순찰 공백이 생기는지 중국 쪽 강변은 어떤 지형인지 머릿속에 새겼습니다. 근무표를 확인해서 우리 셋이 함께 야간 근무를 서는 날을 찾았는데 8월 중순에 그런 날이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제일 어려운 건 준비물이었는데 돈이 필요했습니다. 중국에 가서도 살아야 했고 브로커를 만나면 돈을 줘야 했으니까요. 선미는 어머니가 남긴 돈 조금을 가지고 있었고 저는 군대 월급으로 모은 돈이 조금 있었으며 영숙이는 우리 언니가 중국에서 장사하면서 모아둔 돈이 집에 숨겨져 있어요 라고 했는데 휴가 때 가져올 수 있을 거라고 했습니다. 가장 힘든 건 가족과의 이별을 준비하는 것이었는데 저는 휴가를 받아서 집에 갔을 때 동생들을 꼭 안아주면서 누나 곧 전역한다. 그때까지 잘 버텨라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동생들은 누나 전역하면 우리랑 같이 살 거지? 라고 물었는데 저는 그럼 당연하지라고 대답했지만 제가 다시는 이 아이들을 못 볼 수도 있다는 생각에 눈물이 났습니다. 부모님께는 차마 말씀드릴 수 없었는데 말씀드렸다가는 말리실 게 뻔했고 또 아신다면 나중에 연좌제로 처벌받으실까봐 걱정되었습니다. 영숙이는 부모님 사진을 몰래 챙겼고 선미는 어느 날 밤에 몰래 막사를 빠져나가더니 새벽에 돌아와서 어머니 산소 다녀왔어라고 말했는데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습니다. 8월 15일로 날짜를 정했는데 그날은 해방기념일이어서 부대 일부 인원이 기념행사에 동원되고 그래서 초서 근무 인원이 평소보다 적을 거라는 계산이었습니다. 우리는 자정부터 새벽 4시까지 근무를 서는 조로 배치되었고 새벽 2시 30분쯤에 순찰 공백이 생기는 걸 확인했습니다. 마지막 날 밤, 출발 전날 밤에 우리 셋은 다시 모였는데 선미가 언니들, 우리 약속하자. 죽어도 같이, 살아도 같이라고 말했고 저는 응, 같이 가자. 꼭 같이 살아남자라고 했으며 영숙이는 울면서 언니들 무서워. 그래도 언니들이랑 같이면 할 수 있을 것 같아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손을 맞잡았는데 그 손은 떨리고 있었지만 단단했습니다. 이제 내일이면 내일 밤이면 우리는 이 땅을 떠나는 겁니다. 살아서 강을 건너든 죽어서 강물에 떠내려가든 어쨌든 내일이면 모든 게 결정되는 겁니다. 2015년 8월 15일 제 인생에서 가장 긴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날 낮에는 평소와 똑같이 행동해야 했는데 아침 식사도 평소처럼 먹었고
사상 교육도 평소처럼 받았으며 동료들과도 평소처럼 이야기했지만 제 심장은 온종일 미친 듯이 뛰고 있었습니다. 선미와 영숙이도 마찬가지였을 텐데 우리는 서로 눈만 마주쳤지 말은 하지 않았고 다만 눈빛으로 오늘이야, 정말 오늘이야라고 확인할 뿐이었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이 되었을 때 저는 거의 먹을 수가 없었는데 목구멍으로 밥이 넘어가지 않았고 영숙이도 수저를 든 채 멍하니 앉아 있었으며 선미만 억지로라도 밥을 먹으려고 애쓰는 게 보였습니다. 먹어야 힘이 나. 오늘 밤 근무 힘들 거야 라고 선미가 말했는데 그 말 속에 숨은 의미를 우리는 알고 있었습니다. 밤 12시가 되어서 근무 교대가 이루어졌고 우리 셋은 초소로 올라갔습니다. 다른 조와 인수인계를 하고 총과 탄약을 받고 순찰 구역을 확인하는 모든 과정이 평소와 똑같았지만 제 손은 총을 잡을 때 떨리고 있었습니다. 하늘에는 별이 가득했고 초승달이 떠 있었는데 너무 밝지도 너무 어둡지도 않은 밤이어서 우리가 원하던 바로 그런 밤이었습니다. 새벽 2시가 되었을 때 우리는 순찰을 시작했는데 규정상 우리가 담당하는 구역을 돌고 나면 옆 초소 순찰조와 만나서 인계를 해야 했지만 그 사이에 약 15분에서 20분 정도의 공백이 생기는 걸 우리는 알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 시간을 노리기로 했던 것입니다. 2시 30분 우리는 미리 정해둔 지점에 도착했는데 그곳은 강물이 얕고 폭도 좁은 여울목이었고 우리가 몇 달 동안 관찰해서 가장 건너기 쉬운 곳으로 판단한 지점이었습니다. 선미가 주변을 살피고 지금이야 라고 속삭였고 우리는 마지막으로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그때 영숙이가 갑자기 언니들, 나 무서워, 정말 무서워라고 울먹였는데 저는 영숙이 손을 꼭 잡으며 괜찮아. 우리 같이 가는 거잖아. 같이 가면 괜찮아라고 말했고 선미도 영숙아, 우리 약속했잖아. 죽어도 같이, 살아도 같이라고 했습니다. 영숙이는 눈물을 닦고 고개를 끄덕였는데 그래요. 같이 가요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총과 군복을 벗기 시작했는데 군복 안에 미리 입어둔 속옷과 얇은 옷만 남기고 모두 벗었으며 비닐봉지에 싼 돈과 영숙이가 챙긴 부모님 사진만 몸에 감았습니다. 총은 풀숲에 숨겼는데 그 총을 내려놓는 순간 제가 지금 뭘 하고 있는지 실감이 났고 이제 돌이킬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강물에 발을 담갔을 때 물은 생각보다 차가웠는데 8월이었지만 두만강 물은 여전히 차가웠고 우리는 서로 손을 잡고 조심조심 강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처음에는 무릎까지 차오르더니 점점 깊어져서 허리까지 물이 찼고 강바닥은 미끄러워서 한 발 한 발 내디딜 때마다 조심해야 했습니다. 강 한가운데쯤 왔을 때 영숙이가 미끄러지면서 물속으로 풍덩 빠졌는데 제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선미가 재빨리 영숙이를 붙잡아서 일으켰고 영숙이는 물을 삼켰는지 기침을 하며 미안해요, 언니들. 미안해요라고 울었지만 저는 괜찮아, 괜찮아. 천천히 가자라고 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북한 쪽에서 인기척이 들렸는데 순찰조가 지나가는 소리였습니다. 우리는 즉시 물속에 엎드렸는데 차가운 강물이 얼굴을 덮었고 숨을 참으면서 제발, 제발 지나가라고 속으로 빌었습니다. 손전등 불빛이 강 위를 훑고 지나갔고 발소리가 점점 멀어지는 게 들렸는데 한 2분쯤 지나서 우리는 조심스럽게 고개를 들었습니다. 빨리, 빨리 가자. 선미가 속삭였고 우리는 다시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강물은 점점 얕아지기 시작했는데 허리에서 무릎으로, 무릎에서 발목으로 낮아졌고 마침내 우리는 중국 쪽 강변에 발을 디뎠습니다. 그 순간을 저는 평생 잊을 수 없을 겁니다. 우리는 서로를 껴안았는데 온몸이 젖어서 벌벌 떨리고 있었지만 우리는 웃고 있었습니다. 했어.
우리 해냈어. 라고 선미가 말했고 영숙이는 울면서 언니들 정말 해냈어요. 라고 소리쳤는데 제가 얼른 영숙이 입을 막으며 조용히 아직 안전하지 않아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강변을 벗어나 숲속으로 들어갔는데 뒤를 돌아보니 북한 땅이 보였고 저쪽 언덕에 우리가 근무하던 초소가 보였으며 그곳에서 우리가 보낸 2년의 세월이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그곳으로 돌아갈 수 없었고 돌아가지 않을 것입니다. 가자. 더 멀리 가야 해. 제가 말했고 우리 셋은 손을 잡고 어둠 속으로 걸어갔습니다. 젖은 옷이 몸에 달라붙어서 추웠고 맨발에 가시가 찔려서 아팠으며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알 수 없었지만 그래도 우리는 자유를 향해 걷고 있었습니다. 강을 건넌 다음 날 아침 우리는 큰 위기를 맞았습니다. 해가 뜨기 전에 마을로 내려가려고 했는데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들렸고 곧이어 중국 쪽 확성기에서 탈북자를 발견한 사람은 신고하라는 방송이 나왔습니다. 우리가 탈영한 사실이 발각되었고 북한이 중국 공안에 협조를 요청한 게 분명했는데 우리 셋의 얼굴 인상착의가 전달되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자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마을로 가면 안 돼. 바로 잡힐 거야. 선미가 말했고 저도 동의했습니다. 우리는 산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기로 했는데 신분증도 없고 중국말도 서툰 우리가 사람들 사이에 섞이는 건 너무 위험했습니다. 그럼 우리 어떻게 먹고 살아요? 영숙이가 물었지만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부터 우리는 산속에서 살기 시작했는데 군대에서 배운 게 이렇게 도움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낮에는 동굴이나 바위 틈에 숨어서 잠을 자고 밤에만 움직이면서 산나물과 나무 열매를 찾아 먹었으며 빗물을 받아서 마셨습니다. 처음 며칠은 배가 고파서 견딜 수 없었는데 하지만 북한에서 배급이 끊겼을 때도 버텼던 우리였기에 이 정도는 참을 수 있었습니다. 일주일쯤 지났을 때 영숙이가 언니들 군대 생활이 이렇게 도움될 줄 몰랐어요 라고 말했는데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모르겠는 상황이었지만 우리는 웃었습니다. 국경경비대에서 배운 생존 기술, 은신 방법, 추적을 피하는 법, 이 모든 것이 지금 우리 목숨을 지켜주고 있었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밤 산속 샘터에서 물을 마시고 있을 때 갑자기 뒤에서 누구야? 라는 남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우리는 깜짝 놀라서 뒤를 돌아봤는데 2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한쪽 남자가 서 있었고 그 남자도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너희들 탈북자지? 그가 중국어로 물었는데 우리는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고 도망갈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남자가 손을 들어 보이며 기다려. 나도 도망자야라고 말했습니다. 알고 보니 그는 중국 인민해방군에서 탈영한 군인이었는데 부대에서 가혹 행위를 견디지 못하고 도망쳐 나와서 석 달째 산속에 숨어 지내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너희들도 군인이었구나. 눈빛 보니까 알겠어라고 그가 말했고 우리는 조심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그와 함께 작은 모닥불을 피우고 앉아서 이야기를 나눴는데 그는 자신도 도망자라서 우리를 신고할 생각이 없다고 했고 오히려 근처는 공안 순찰이 자주 와. 더 깊은 산으로 가는 게 좋아라고 조언해 주었습니다. 저는 용기를 내서 우리 한국에 가고 싶은데 방법이 있을까요? 라고 물었고 그는 한참 생각하더니 들은 얘기가 있긴 해라고 말했습니다. 그가 들려준 이야기는 이랬습니다. 이 지역에는 북중 국경을 넘나들며 밀수를 하는 조직이 있는데 그들은 물건뿐만 아니라 사람도 돈만 받으면 옮겨준다는 것이었습니다. 너희들이 국경경비대 출신이라면 그 사람들한테 가치가 있을 거야. 초소 위치, 순찰 시간, 그런 정보 말이야.
그의 말을 듣는 순간 제 머릿속에 번개가 쳤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정보를 주고 대신 한국까지 가는 길을 얻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그 사람들을 만날 수 있어요? 선미가 물었고 그는 산 아래 마을에 그들이 자주 가는 술집이 있어. 거기 주인이 연락책이야라고 알려주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직접 갈 수는 없었기에 그가 우리를 대신해서 연락을 해주겠다고 했습니다. 너희들 숨어 있어. 내가 다녀올게라고 그가 말했을 때 영숙이가 왜 우리를 도와주세요? 라고 물었는데 그는 씁쓸하게 웃으며 나도 도망자니까. 도망자끼리는 서로 도와야지라고 대답했습니다. 이틀 후 그가 돌아왔을 때 우리에게 좋은 소식을 가져왔습니다. 밀수 조직의 우두머리가 우리를 만나고 싶어 한다는 것이었고 국경경비대 정보와 교환으로 한국까지 가는 루트를 제공할 수 있다고 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조심해. 그 사람들 위험해. 약속을 지킬지도 모르겠고. 그가 경고했지만 우리에게는 다른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사흘 후 밤 우리는 산 아래 외진 창고에서 밀수 조직 사람들을 만났는데 우두머리는 40대 정도의 조선족 남자였고 날카로운 눈빛으로 우리를 후쳐봤습니다. 국경경비대 출신이라며? 진짜야? 그가 물었고 저는 예, 온성구역 담당이었습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는 여러 가지를 물어봤는데 초소 위치, 교대 시간, 순찰 인원, 통신 장비, 감시 카메라 위치 등등 구체적인 질문들이었고 우리는 아는 대로 대답했습니다. 1시간 넘게 질문이 이어진 후 그가 만족스럽다는 듯 고개를 끄덕이며 좋아. 너희들 쓸모가 있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를 한국까지 보내주실 수 있나요? 제가 물었고 그는 할 수는 있지. 하지만 쉽지 않아. 위험하고 시간도 오래 걸려라고 했습니다. 그가 제시한 방법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는 완전히 달랐는데 동남아시아를 거쳐서 가는 게 아니라 배를 타고 직접 한국 서해안으로 가는 것이었습니다. 밀수선이야. 위험하지만 빨라. 일주일이면 한국이야. 그의 말을 듣고 우리 셋은 서로를 바라봤는데 무서웠지만 이게 우리가 한국에 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좋습니다. 하겠습니다라고 제가 대답했고 그는 좋아. 이틀 후에 단동으로 출발해라고 말했습니다. 그날 밤 산으로 돌아오는 길에 우리를 도와줬던 그 한족 탈영병이 우리를 배웅해 주었는데 조심해. 그 사람들 믿을 만한 사람들은 아니야라고 다시 한번 경고했지만 하지만 너희들이 살 수 있는 방법이긴 해라고도 덧붙였습니다. 우리는 그에게 고맙다고 인사했고 그는 같은 도망자로서 할 수 있는 걸 한 것뿐이야. 너희들 꼭 살아남아라고 말했습니다. 한 달 동안의 산속 생활이 끝나가고 있었고 이제 우리는 또 다른 위험한 여정을 시작하려 하고 있었습니다. 이틀 후 우리는 트럭 짐칸에 숨어서 단동으로 향했는데 밀수 조직 사람들이 우리를 비닐 시트로 덮어놓은 채 화물 사이에 숨겨줬고 숨도 제대로 쉴 수 없을 만큼 답답했지만 움직일 수도 없었습니다. 몇 시간을 그렇게 가다가 트럭이 멈췄을 때 우리는 중국 공안의 검문을 받는 소리를 들었는데 화물 서류 보자 뭘 싣고 가는 거야 하는 대화가 들렸고 제 심장은 터질 듯이 뛰었습니다. 선미가 제 손을 꽉 쥐었고 영숙이는 숨을 죽이고 있었는데 다행히 검문은 얼마 지나지 않아 끝났고 트럭은 다시 출발했습니다. 저녁 무렵에 단동 항구 근처 낡은 창고에 도착했을 때 우리는 그곳에 이미 다른 탈북자 2명이 더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40대쯤 되어 보이는 남자와 30대 여자였는데 남자는 청진에서 왔다고 했고 여자는 해산에서 왔다고 했으며 둘 다 가족을 북에 두고 온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처럼 절박한 사람들이었고 우리는 서로 이름도 묻지 않았는데
이름을 알면 나중에 문제가 될 수도 있다는 걸 다들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 밀수선에 올랐을 때 배는 생각보다 훨씬 작고 낡았는데 어선을 개조한 것 같았고 녹슨 철판과 기름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선장이라는 사람은 우리를 배 및 화물칸으로 안내했는데 그곳에는 밀수품으로 보이는 상자들이 가득 쌓여 있었고 그 틈새에 우리 5명이 몸을 구겨 넣어야 했습니다. 한 일주일 걸릴 거야. 소리 내지 말고 시키는 대로만 해. 바다에 던져버릴 수도 있으니까 선원 중 한 명이 협박하듯 말했는데 그 말이 농담이 아니라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었습니다. 배가 출항한 것은 자정 무렵이었는데 엔진 소리가 요란하게 울리기 시작했고 배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괜찮았는데 점점 바다로 나가면서 파도가 거세지자 배가 심하게 요동쳤고 화물칸은 밀폐된 공간이어서 공기도 나쁘고 기름 냄새 때문에 곧 멀미가 시작되었습니다. 영숙이가 제일 먼저 토했고 그 다음에는 해산에서 온 여자가 토했으며 저도 속이 뒤집히는 것 같았지만 꾹 참았습니다. 이틀째 되던 날 더 큰 위기가 찾아왔는데 갑자기 배가 멈추더니 위에서 고함 소리가 들렸습니다. 해경이다. 모두 숨어. 중국 해양경찰이 불심 검문을 하러 온 것이었는데 화물칸 위로 발소리가 들렸고 누군가 화물 검사하겠습니다라고 말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우리는 화물 상자 뒤에 더 깊숙이 몸을 숨겼는데 선미가 영숙이 입을 막았고 저는 숨도 쉬지 않으려고 노력했으며 청진에서 온 남자는 눈을 질끈 감고 있었습니다. 발소리가 가까워지더니 누군가 화물칸 문을 열었고 손전등 불빛이 안을 후쳤는데 우리는 상자 뒤에서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뭐가 이렇게 많아? 그냥 자파들이에요. 목록 여기 있습니다. 선원과 해경의 대화가 들렸고 한참 후에 좋아, 됐어라는 소리와 함께 발소리가 멀어졌습니다. 배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을 때 우리는 그제야 숨을 크게 내쉬었는데 영숙이는 떨면서 언니, 나 죽는 줄 알았어요 라고 울먹였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더 심각한 문제가 생겼는데 배의 엔진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더니 갑자기 멈춰버린 것입니다. 선원들이 수리를 하려고 했지만 부품이 고장 난 것 같았고 우리는 서해 한가운데서 표류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났는데 엔진은 고쳐지지 않았고 식수와 식량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화물칸에 갇힌 우리에게는 하루에 물 한 컵과 빵 한 조각만 주어졌는데 영숙이는 탈수 증상으로 축 늘어졌고 입술이 갈라졌으며 눈도 제대로 뜨지 못했습니다. 이러다 다 죽는 거 아니야? 해산에서 온 여자가 절망적으로 말했고 청진에서 온 남자는 배를 버리고 무트로 헤엄쳐 가자라고 했지만 선미가 여기가 어딘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헤엄쳐 가? 바다 한가운데야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축 늘어진 영숙이를 안고 있었는데 영숙아, 조금만 버텨. 조금만 더 버티면 되라고 말했지만 제 목소리도 힘이 없었습니다. 선미가 언니, 우리 여기서 이렇게 끝나는 건가? 라고 말했을 때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두만강을 건너고 산속에서 한 달을 버티고 여기까지 왔는데 이렇게 바다 위에서 죽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닷새째 되던 날 아침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멀리서 배 소리가 들리더니 선원들이 배다. 배가 온다. 라고 소리쳤고 우리는 화물칸에서 올라가려고 했지만 선원들이 막았습니다. 조용히 해. 뭔 배인지 모르잖아. 하지만 그 배는 한국해양경찰배였고 우리 배를 발견하고 다가왔습니다. 표류 중인 선박 발견. 구조 요청하겠습니다. 확성기로 들려오는 한국말을 들었을 때 저는 이게 꿈인가 싶었습니다. 선원들이 우리를 숨기려고 했지만 영숙이가 갑자기 벌떡 일어나서 여기요. 여기 사람 있어요.
라고 소리쳤고 저와 선미도 화물칸에서 나가며 도와주세요. 우리 북한에서 왔어요. 라고 외쳤습니다. 해경 대원들이 배에 올라왔을 때 한 대원이 우리를 보고 탈북자세요? 라고 물었고 저는 북한 억양으로 네. 우리 여기 대한민국 맞습니까? 라고 되물었습니다. 그가 환하게 웃으며 네, 여긴 대한민국 관할 해역입니다. 안전합니다라고 말했을 때 저는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선미가 저를 부축했고 영숙이는 울면서 언니들, 우리 해냈어요. 정말 대한민국이에요 라고 말했는데 우리 셋은 서로 껴안고 울었습니다. 해경 배에 옮겨 탔을 때 대원들이 따뜻한 물과 음식을 주었고 담요를 덮어주었으며 이제 괜찮습니다. 안전해요 라고 말해주었습니다. 배가 육지로 향하는 동안 저는 갑판에 나가서 바다를 바라봤는데 뒤로는 중국 쪽 바다가 있었고 앞으로는 한국 땅이 보이기 시작했으며 우리가 한 달 넘게 도망치고 숨고 버텨온 끝에 드디어 자유의 땅에 도착하는 것이었습니다. 2015년 10월 초 우리는 인천항에 도착했고 그곳에서 국가정보원 조사를 받았는데 우리가 정말 북한에서 온 게 맞는지 간첩은 아닌지 확인하는 과정이었지만 우리는 솔직하게 다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국경경비대 여군이었다는 것, 왜 탈북을 결심했는지, 어떻게 왔는지 모든 걸 말했고 조사관들은 우리 이야기를 믿어주었습니다. 한 달 후 우리는 하나원으로 가게 되었는데 그곳은 탈북자들이 한국 사회에 적응하기 위해 3개월 동안 교육받는 곳이었고 처음 그곳에 들어갔을 때 깨끗한 기숙사 방과 따뜻한 침대와 원하는 만큼 먹을 수 있는 식당을 보고 우리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여기가 진짜 우리가 있을 곳이 맞아? 영숙이가 물었고 상담사 선생님이 웃으며 네, 이제 여러분 집이에요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원에서 우리는 한국 사회에 대해 배우기 시작했는데 나만 말투를 배우고 컴퓨터 사용법을 배우고 대중교통 이용법을 배웠으며 처음에는 모든 게 너무 낯설었습니다. 편의점이 24시간 문을 연다는 게 신기했고 인터넷으로 북한 소식을 검색할 수 있다는 게 놀라웠으며 휴대폰으로 언제든 서로에게 전화할 수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선미가 언니, 나 방금 인터넷으로 미국 뉴스 봤어. 아무 제한 없이 그냥 볼 수 있더라며 신기해하던 모습이 기억납니다. 하나원 동기들은 우리를 탈북 여군 삼총사라고 불렀는데 셋이 항상 붙어 다니는 모습을 보고 붙인 별명이었고 우리는 같은 방을 써서 밤마다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북에 둔 가족들 이야기를 할 때가 제일 힘들었는데 저는 남동생들이 보고 싶다고 울었고 선미는 어머니 산소에 꽃 한 송이 놓아드리고 싶다고 했으며 영숙이는 부모님이 내가 살아있는지라도 아셨으면 좋겠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3개월 후 하나원을 나올 때 우리는 각자 갈 곳을 정해야 했는데 저는 서울로 가기로 했고 선미는 인천을 선택했으며 영숙이는 대구에 아는 언니가 있다고 해서 대구로 가게 되었습니다. 헤어지기 전날 밤 우리는 약속했는데 한 달에 한 번은 꼭 만나자. 힘들 때는 언제든 전화하자. 우리 평생 연락하고 지내자고 말이죠. 한국에서의 삶은 쉽지 않았습니다. 저는 처음에 서울에서 편의점 알바를 시작했는데 손님들이 말하는 게 너무 빨라서 알아듣기 힘들었고 북한에서 오셨어요? 라고 물어보는 사람들도 있었으며 가끔 말투가 특이하네요 라는 말을 들을 때면 움츠러들곤 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검정고시를 준비했고 2년 후에 합격했으며 그 다음에는 간호조무사 자격증을 땄고 지금은 병원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선미는 인천에서 공장 일을 하다가 미용에 관심이 생겨서 미용학원을 다녔고 3년 전에는 작은 미용실을 차렸는데 지금은 단골 손님들도 많이 생겼다고 합니다. 영숙이는 대구에서 식당 일을 하면서
제과제빵 기술을 배웠고 지금은 동네 베이커리에서 일하면서 언젠가 자기 가게를 갖는 게 꿈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약속대로 한 달에 한 번씩 만나는데 보통 서울이나 인천에서 만나서 밥을 먹고 이야기를 나누면서 우리 그때 진짜 잘했지? 라고 서로 확인합니다. 10년이 흐른 지금도 우리는 가족 같은 사이인데 두만강을 함께 건넜고 산속에서 함께 버텼으며 밀수선에서 함께 죽을 뻔했던 그 경험이 우리를 평생 때려야 뗄 수 없는 사이로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은 항상 아픕니다. 저는 가끔 남동생들 생각을 하는데 12살, 15살이었던 동생들이 이제는 22, 25이 되었을 겁니다. 잘 크고 있을까, 건강할까, 누나가 도망갔다고 처벌받지는 않았을까 걱정이 됩니다. 부모님은 저를 원망하실까요? 아니면 딸이 자유로운 곳에서 산다는 걸 조금이라도 위안으로 삼으실까요? 선미는 어머니 산소 이야기를 할 때마다 눈시울이 붉어지는데 엄마, 딸이 여기 잘 살고 있어요. 걱정 마세요 라고 혼자 중얼거리는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다. 영숙이는 지난번에 만났을 때 언니들, 나 요즘 부모님 꿈을 자주 꿔요. 꿈에서 부모님이 많이 늙으셨더라고요라며 울었는데 우리도 같이 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도 감사한 게 많습니다. 여기서는 배고프지 않고 춥지 않으며 무엇보다 자유롭습니다. 마트에 가면 물건이 넘쳐나는 게 신기하고 밤에 거리에 불이 환하게 켜진 게 여전히 놀랍습니다. 인터넷으로 세계 어디든 검색할 수 있고 하고 싶은 말을 자유롭게 할 수 있으며 꿈을 꿀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매일 느낍니다. 요즘 우리는 탈북민 모임 활동을 하고 있는데 새로운 탈북자 후배들에게 정착 과정을 도와주고 상담도 해주면서 언니들처럼 저도 잘 적응할 수 있을까요? 라고 묻는 후배들에게 할 수 있어요. 우리도 했잖아요. 포기하지 마세요 라고 말해줍니다. 가끔 우리 셋이 모여서 미래 이야기를 할 때면 꼭 나오는 주제가 있는데 바로 통일입니다. 통일이 되면 함께 북에 가자, 두만강을 다시 건너되 이번에는 떳떳하게 건너자, 고향 땅을 다시 밟자고 우리는 약속합니다. 영숙이는 부모님 산소에 꽃 심어드리고 싶어요 라고 하고 선미는 어머니 산소 찾아뵙고 싶어요 라고 하며 저는 동생들 만나고 싶어요 라고 말합니다. 10년 전 그 8월 밤 우리가 두만강을 건널 때 무서웠지만 용기를 냈던 것처럼 언젠가 통일이 되면 우리는 다시 그 강을 건널 겁니다. 이번에는 도망치는 게 아니라 돌아가는 것으로 숨어서가 아니라 떳떳하게 두려움이 아니라 희망을 안고 말입니다. 북에 계신 가족분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탈북을 꿈꾸는 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자유는 정말 아름답습니다. 힘들겠지만 견딜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 증거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우리 세대가 살아있을 때 남과 북이 하나 되어서 우리가 가족들과 다시 만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날이 올 때까지 우리는 여기서 열심히 살겠습니다. 우리가 선택한 자유를, 우리가 목숨 걸고 얻은 이 삶을 소중히 여기면서 말입니다.